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미학답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은 강서대묘의 현무도입니다. 많은 그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현무도라고 하느냐. 고구려 고분벽화를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가 약 한 114기가 되는데요. 여러 그림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따진다면 무려 500폭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동서남북에 그다음에 천정까지 하면 하나에 5개인데 전실과 후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500폭에서 한 600폭이 되는데 그 많은 그림 가운데 최고의 완성미를 보이는 것이 강서대묘 북면, 북쪽, 북벽에 그려진 현무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산묘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고구려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 분단으로 인해서 가고 싶은 안악 3호분이나 저는 아직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바로 요 안악 3호분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강서대묘 그리고 평양의 북쪽에 있는 덕흥리 벽화고분 정도입니다. 물론 수산리 고분이나 이것도 봤으면 좋겠죠. 근데 세 개만 본다면 이 세 개 중에서도 하나를 본다. 그럼 저는 무조건 강서대묘의 현무도입니다. 자, 여기에 마을 이름이 삼묘리인 것은 이곳에 묘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 소묘, 강서 중묘, 강서 대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이 강서 대묘의 무덤을 온달 장군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약 안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쌍용촌과 그리고 그 옆에 수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수산리 고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2,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른바 미스 고구려라고 하는 여성이 여기에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수산리 고분군에 바로 이렇게 100개로 접은 백절군에 이렇게 전무늬가 있는 그런 치마를 입은 시녀가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게 바로 수산리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대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덤이 좀 크죠? 그래서 안쪽에 보면 관대가 2개가 있고요. 관대가 2개 있고 바로 북쪽 벽에 이렇게 현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무가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 현무도는 이 강서대묘는 특별하게 많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사방 벽면을 정말 단순 명쾌하게 이렇게 사신으로만 그렸습니다. 북현무, 동청룡, 그다음에 서백호, 동청룡 그리고 주작 이렇게 양쪽으로 2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의 외형은 이렇게 모를 줄인 말각 천장 방식, 모줄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동청룡과 서백호, 남주작도 아름다움을 그 미학적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그 가운데 이 북현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미학적 예술 작품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구려를 고분벽화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AD 약 400년부터 600년, 약 200년에서 250년 동안 100기 이상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이 시대, 그러니까 AD 5세기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적으로 이러한 예술적 성취를 가진 데는 고구려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은 5, 16국 남북조 시대로 엄청난 전란에 변동했습니다. 한 나라가 30년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3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분벽화를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인도, 북인도는 굽타 왕조가 이른바 등장하면서 힌두이즘과 불교의 격렬한 투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문화의 쇠퇴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그 바로 옆에 아랍은 이른바 이제 새로운 문화인
이슬람이 막 등장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중국도 혼란, 그리고 인도도 아주 극심한 혼란의 상태, 그리고 오늘 오리엔트 지역인 이슬람 지역도 혼란 상태. 그러면 서양은 어떠냐? 바로 로마의 붕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470년에 로마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거기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의 연속성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400년부터 600년 사이에 혼란이 왔을 때 고구려는 가장 전성기였거든요. 광개토대왕으로부터 이어지는 문자명으로 이어지는 그 가장 전성기에 바로 고분벽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분벽화를 사회 경제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봐도 가장 부유했고 부강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최고의 예술품이다.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분벽화는 여기 99기라는 것은 후대에 추가적으로 약 한 15기 정도가 더 추가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 전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상으로 100개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분벽화는 거의 퇴색해서 한두 점의 그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빼면 100기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완벽한 형태의 그림들이 남아있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고분의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과학적 성분으로 따진다 해도 아주 대단한 기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 고분벽화는 중국의 지반을 중심으로 한 그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평양과 이쪽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크게는 북한과 중국이고, 더 이제 이걸 세분화하면 지반의 벽화 고분이 약 22기가 있고 환인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창구 고분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무덤을 고주몽, 주몽의 능묘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창구에 있는 고분에 연꽃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또 왕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그 전에 썼던 거고, 연꽃은 주몽 때는 불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후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후손들이 주몽을 극락고 왕생시키기 위해서 아마 연꽃을 추가로 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환인의 한 고분. 환인은 이제 댐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모든 고분들이 다 물속에 거의 잠겼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마창구 장군묘는 제일 산 능선 능마루 구릉 위에 있거든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평양에 가장 많은, 그리고 이제 황해도에 약 12기 이 정도 한다면 크게 황해도 지역, 평양 지역, 그리고 지반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분벽화의 이렇게 소재는 이렇게 여기 평양 일대 안악 3호분, 뭐 그다음에 덕흥리 고분군 여기 쭉쭉 돼 있죠. 강서 중묘, 강서 대묘, 강서 소묘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집안에 가면 각저총, 우리가 씨름 무덤이라고 하는 각저총, 무용총, 장천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그다음에 사신총,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현재 무덤 안에 들어가서 벽화를 볼 수 있는 5회분 제5호묘, 여기는 무덤이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마치 투구 모양이 돼서 투구 회자를 썼어요. 그래서 5개의 투구 모양의 무덤 가운데 1호, 2호, 3호, 4호, 5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에는 4호분을 개방했다가 문을 닫고 지금은 5호묘를, 저는 4호묘도 보고 5호묘도 봤고, 그다음에 각저총, 무용총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장천 5호분도 봤어요. 그 장천 5호분은 돌꾼들이 다 잘라가지고 그걸 우리나라로 반출을 했죠. 그래서 고구려 연구회 서기수 그때 회장님이 그 가평의 어느 지하에 있는 그 수장고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장천 5호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왔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장천 5호분의 벽화가 어딘지 모릅니다. 도굴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무조건 중국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도굴범들은 다 잡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미. 바로 그 장천 5호분, 바로 그 우리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그 생활 문화가 가장 많은 장천 1호, 2호, 3호, 5호분, 거기 바로 옆에
모두르 묘지라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역사가 기록된 모두르 묘지명이 있는 그 모두르 묘지가 바로 장천 1호분, 2호분, 4호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구려 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구려 답사를 하면 바로 장천 1호분부터 모두르 묘지를 보고 좀 더 동쪽으로 약 한 1km를 가면 바로 고구려인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가져오는 국동 대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런 고구려 역사를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평양과 황해도 지역에 있는 고분벽화와 중국 지반을 중심으로 한 고분벽화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 뿌리가 어디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기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별자리와 신화 이런 것들이 벽화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이것이 원형 문화입니다. 특히 현재 있는 이 원형 문화의 이 별자리는 충북 청원군 문이면 가오리 아드기 마을 고분에서 고인돌에서 확인된 건데요. 고인돌 아래쪽에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청댐을 하면서 이 약간 낮은 구릉이었거든요. 여기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인돌 아래쪽 땅 밑에서 이 돌판이 발견됐고, 이 돌판을 확인한 결과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BC 500년 전 그 지역에서 관측된 별자리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고인돌에서 위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지금 말씀드린 충북 청원군 문이면 가오리 아드기 마을이기 때문에요. 그 무덤들은 지금 대청댐 위에 있는 중원문화단지 있죠? 거기에 다 옮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 이 별자리가 있는 돌판은 충북대 박물관에 있어서 수장고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다큐로도 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면 바로 우리 전통적인 별자리, 고인돌에 이런 별자들이 새겼고 바위에다가 이런 별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윷놀이판이 그려지는 그 바위들 주변에는 많은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 별자리들이 우리 고유한 전통 사상에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전통, 우리 북방민족과 동방에 있던 민족들의 신화 전설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이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을 흡수하게 되죠. 중국 한나라 때.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제 중국의 문화로 수입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이런 다양한 신화, 그리고 그때 중국이 이제 도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도교라 전통신앙의 신화들이 바로 중국의 전통적인 무덤 형태인 벽돌 무덤에 들어가서 화상석이라는 곳에 그려지거나 새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한나라 화상석. 여기는 지금 구미호입니다. 구미호. 산해경이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구미호는 청구에 사는데 길한 어떤 길상한 일이 있으면 구미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호는 우리가 막 그 여우할 때는 뭐 사람의 심장을 파먹고 999년 뭐 살다가 마지막에 그 젊은 남자 선비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하는 막 그런 요사스러운 괴물로 나타나지만 신화 속의 구미호는 가장 신성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구미호의 바로 위쪽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다 그렸던 까마귀가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동방 또는 북방의 신화가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화되는 과정입니다. 뭐 달나라에 가는 월궁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동북방의 신화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중국화되는 과정이죠. 이것들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것이 중국의 한나라 화상석입니다. 이런 신화적 요소를 벽화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통적인 문화에 우리 동북방에서 고유로 내려왔던 이런 문화적 성격들이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역의 불교, 서역에 들어온 불교가 이제 북방민족을 타고 오죠. 그래서 북방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그래서 결합. 우리 이제 여기도 포함되죠. 부여나 고구려. 그러니까 농경을 하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북방에 말을 타고 수렵을 하거나 유목을 하던 그런 기풍들이 벽화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전부 결합돼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AD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고구려 고분벽화는 동아시아의 어떤 모든 문화의 핵심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한류 가운데 케이팝이 서양의 다양한 음악과 우리 전통적인 음악 기법과 춤과 노래와 작곡과 그다음에 연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졌죠. 이것처럼 케이팝처럼 당대 AD 400년에서 600년은 동아시아 모든 문화 예술의 결집체가 바로 고분벽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분벽화는 크게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약 300년 말에서 400년 초까지는 주로 이제 생활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생활도로. 그러다가 이제 372년에 불교가 공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꿈이 현실적 생활보다는 내세, 극락왕생하는 꿈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연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우리 고분벽화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시기에 도낭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석굴사원에 보면 다양한 불교식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분벽화에는 겨우 연꽃 정도 빼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구려가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무지 강했고 고유적 성격이 엄청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로서 불교가 들어왔지만 삶으로서 불교는 아직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꽃 정도만 있어. 그리고 이제 불교가 습합이 돼서 막 이제 불교가 일반화되려고 하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고구려가 이제 중국에 수나라나 당나라가 들어오면서 그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불교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평화 사상이나 이것보다는 고유한 상무적 기풍, 수나라 북방민족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풍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사상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도예요. 그래서 500년 후반부터 600년대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의 후반부는 주로 사신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사신만 그린 건 아니고 다양하게 그리지만 사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활도에서 연꽃무늬가 일반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연꽃무늬가 잠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도는 기본이고 여기에 연꽃무늬가 잠시 출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신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면서 고구려 고분벽화는 타락이나 쇠퇴의 기미가 없이 그냥 바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는 크게 세 번의 변화, 시대적 변화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러한 변화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대로 그렸다는 것은 이 무덤 공간이 죽은 조상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세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하늘의 조상으로 갔다가 조상이 다시 새로운 후손으로 내려오고 내가 죽어서 조상이 되고 조상이 다시 후손이 되어서 순환적 반복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곰을 숭배하는 곰을 토템으로 쓰는 사람, 사실 곰을 뭐 위대한 신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곰이 갖고 있는 영생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재생을 뜻합니다. 재생, 부활, 르네상스.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쓰는데 한 해에 딱 한 마리 곰을 잡아요. 곰을 왜 잡냐면 죽은 모든 조상들의 영혼이 그 곰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곰을 죽여요. 그때 막 엄청나게 울어요. 막 울어. 조상들이 이제 영원히 이제 우리로부터 떠나니까 그 산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그 곰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주던 그 곰이 죽음으로써 이제 조상은 영원히 우리 곁에 떠난다는 의미로 막 웁니다. 다 울음이 끝나면 다음날 어디냐? 춤을 춰요. 왜? 그 조상들이 이제 다시 후손으로 온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춤이 러시아에 가면 사하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무르강 그 북쪽에 그 몽골 동쪽에 그 사하공화국이 곰을 토템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도 한 마리씩 잡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곰을 잡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막 울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제사를 지내고 울어. 그러다가 다음날 춤추고 놉니다. 바로 이러한 조상들이 하늘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늘 갔다 돌아오는 이걸 계세적 세계관이라. 이거에 살아있다가 바로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내가 내세 그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서 또는 전생에 지은 선행에 따라서 후대가 결정되는 이걸 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자, 이것은 불교적 세계관이죠.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동물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돌고 돕니다.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악인도 다른 시대에 또 악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 선인으로 태어나는 걸 우리는 꿈꿨죠. 자,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후반명은 다 결합된다는 거죠. 선과 불교, 우리 전통적인 신선 사상과 불교적 세계가 혼합해 있는 형태. 그래서 세계관, 나의 종교나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쟁적 세계관에 보면 이렇게 연꽃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에서 태어나죠. 심청이도 연꽃에서 태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교적 세계관의 유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서대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서대묘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약간 공부를 한다면 고구려 고분벽화는 서양식 원근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고분벽화는 그 벽화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공은 크게, 그리고 손님이나 주변부는 작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주대 객소라 그랬죠. 또는 주존 객비. 주인이 중심이고 타인은 주변이다. 그래서 여기 주인이 있고 차를 바치는 이 시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이 시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낮다는 걸 표시합니다. 또 아래쪽에 안악 3호분의 그림인데 여주인이죠. 여주는 이렇게 회장이 둘러진 수레를 타고 가는데 시녀들은 좀 더 작게, 그리고 그 머리보다 낮게 이렇게 그리죠. 이런 것들이 고려 고분벽화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물과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크게 그리고 사물은 작게 그립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그림을 볼 때는 이 사냥의 장소이자 대상인 동물과 산이 여기서는 주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크게, 그리고 산은 작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왜 사슴이나 이것은 왜 같이 크게 그리냐? 지금 주인공이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작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이게 같은 크기로 그리지만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산은 작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산이 중심이 아니라 동물을 잡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는 소를 타지 않잖아요. 소를 타지 않고 주인이, 바로 이게 이제 견우직녀인데 견우가 소를 끌고 가죠. 그 때문에 소는 작게 그리는 겁니다. 견우직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우는 크게, 소는 작게. 근데 만약에 견우가 이 소를 탔다 그러면 소를 크게 그려야죠. 소를 작은 소를 타고 가면 쓰러지니까, 소가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위쪽에 있는 무용총의 사냥 그림은 말이 사람의 크기와 같이 그리고, 아래쪽에 견우직녀, 이게 바로 덕흥리 고분군인데 이 견우직녀 그림에서는 소가 작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사람을 크게 하고 사물을 작게 하는 고구려인들의 예술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사는 무지,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죽은 다음은 바로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생실사후, 살아있을 때는 사실처럼 그리고 사후는 신화처럼 그려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여기서 조상님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 주로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주로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항상 올려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은 굽어보고 후손은 올려보는 이러한 표현 양식을 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징이고요. 고구려 고분벽화는 또 하나는 이 무덤 자체가 죽은 이의 공간이지만 죽은 이가 살아있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법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첫 번째 기법이 생기라 그래서 붉은 걸로 이렇게 쫙 그렸어요. 그래서 이쪽이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고분벽화의 양쪽으로 보면 창문이 그려져 있어요. 창문. 근데 창문의 창틀이 다 열려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소통돼서 이 공간이, 이러한 기법들이 나중에 고려시대나 이런 때 탑이나 부도의 창틀,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나 승탑이나 부도에 보면 그 부도 쪽에 바로 그 사리를 모신 그 공간, 우리가 탑신이라고 하죠. 그 공간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상징을 표현한 거라 본다면 바로 생기와 그 창틀을 이렇게 비껴놓음으로써 이것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고구려인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미인도인데요. 이게 수산리 고분군의 미인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고구려라고 부르는 여성인데 백절군이라고 하는 치마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연지곤지를 하고 있죠. 원래 연지곤지는 몽골에서 온 습속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이 썼던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볼에다가 이렇게 그리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시집을 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집을 딱 가면 여기를 딱 찍죠. 여기를. 그러면 이건 난 시집간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지, 곤지 이렇게 부릅니다. 연지, 곤지. 우리 고구려의 전통적인 기법들이고요. 북방민족은 예로부터 이것이 다 있었는데 고려시대로 오면서 유교적 습성에서 여성들에게 이걸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없다가 몽골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재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몽골 풍 중에 연지곤지는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진파리 고분군에 있는 소나무, 바람 부는 소나무인데, 바람에 휘날리는 소나무인데 우리나라 산수화의 으뜸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수화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진파리 고분군의 이 산수화 소나무와 또 하나는 백제의 산수문전이라고 어떤 절의 외벽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붙였던 벽돌에 그려져 있는 그림.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산수화가 되겠고 또 하나를 뭐 더 꼽는다면 금동 용봉 대학로, 백제 대학로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도 우리 전통적인 산수화. 그러니까 유교식 산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신선 사상을 가진 그런 산수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꾸밈이라든지 이렇게 옷자락을 보면서 다양한 이런 모습을 쓰고 있고 또 하늘을 나는 이런 신선녀 선녀들은 이렇게 날개를 그렸습니다. 이 날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특별히 발견하는 게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발걸이 등자라고 합니다. 이 등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등자가 대략 AD 300년을 전후해서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선비족이 최초로 이것을 했다 하고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 고구려인들이 했다고 보죠. 이 등자가 생기면서 말은 이제 장갑차처럼 탱크가 되는 겁니다. 순간. 그러면서 기마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미적 감각과 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재는 이렇게 견우직녀. 아까 앞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견우가 소를 끌고 갈 때 이 소는 타고 있는 소가 아니고 끌고 가는 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작게 그렸다. 그다음에 뭐 고구려 그림에서 가장 많은 수레가 많이 그려지는데 이 수레는 하늘과 땅을 조상님들이 이걸 타고 하늘로 갔다가 하늘로 내려오는 바로 이 수레를 별자리로 그리면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실질적인 모습은 수레고 수레가 추상적으로 그려지면 북두칠성이다. 그다음에 씨름을 하고 있는 각저총 씨름도에서 바로 이 나무가 그려졌는데 이 나무는 바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실을 세우고 아들 단군을 낳는 바로 그 신단수죠. 그 신단수가 이렇게 여기에 바로 까치와 까마귀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 신단수 아래쪽에는 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천 5분에 보면 곰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곰을 토템으로 삼는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그래서 고구려가 웅족, 바로 우리 단군 신화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단수 밑에 곰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양광지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양광지조는 뭐냐면 해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서 빛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양광이 뭘 가져오냐면 북동대열에서 고구려인들이 하늘에 불을 가져올 때 이 양광지조가 하늘에서 불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돋보기가 하고 있죠. 이렇게 돋보기가 이제 해서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채취하잖아요. 고구려인들은 국동대열에서 바로 성화를 채취했습니다. 그런 성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상징적 동물이 바로 양광이라는 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꽃, 사각 모퉁이에 이렇게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요한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고유적인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른바 상징입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579라는 상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고분벽화의 계단식 적서총은 1단, 3단, 5단, 7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9단은 없어요. 왜 9단이 없을까? 9단은 가장 높은 숫자만 고구려인들에서 9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왜? 그 7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북두칠성, 곧 임금의 수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왕직업, 제왕의 수레. 그래서 7계단은 곧 임금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경복궁 근정전의 7, 그 천정의 황룡의 7 발톱이라든지 그 계단, 근정전의 계단이 7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정전의 추념마루에 있는 잡상도 7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거지만 경회로가 11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7개를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7이 갖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크다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상징적인 숫자를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7은 고구려인들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수레, 곧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7단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행사상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토끼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왜냐하면 이렇게 3조고, 하늘의 3조고는 13579의 양수를 가지고 있고 다른 2468의 양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3조고가 태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마리, 토끼 두 마리나 거북이, 토끼 두 마리나 두꺼비 두 마리가 있어야 된다. 음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수인 3조고의 다리가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13579니까. 그래서 다리 하나 더 놓은 겁니다. 초창기 태양에 있는 까마귀는 다리가 2개였어요. 근데 고구려인들은 여기다 다리 하나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3조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음양 오행 사상이 일반화될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를 두면서 쌍수 2개, 2468. 그래서 원래 거북이 한 마리만 있었거든요. 아니 두꺼비 한 마리만. 근데 이제 두꺼비 두 마리나 두꺼비와 토끼를 둠으로써 여기는 음수니까 2468이니까 둘. 그리고 다리가 4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68로 이렇게. 이것도 다 음양 오행 사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숫자와 관계없이 또 자연 상태에서 가장 큰 숫자,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수가 9죠. 그래서 이렇게 구미호 이런 식으로 9자. 그리고 안악 3호분의 그 여주인공 왕비가 되겠죠. 왕비의 이 머리술 이렇게 장식 술이 9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높은 숫자이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안악 3호분에 여기 보이죠? 여기 요 아래 요게 바로 여기 술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의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호도 9개.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새가 있는데 요 새는 난새라고 합니다. 난새.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는. 그래서 고구려 여자들은 바로 요 별자리, 요게 묘수인데 이 묘수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 그러니까 7이 갖고 있는 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거둬가는. 그래서 이것을 북두칠성 남도육성이라고 부릅니다. 남도육성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6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거기다 별 하나 더 찍어야 돼. 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계세적 세상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고 이겁니다. 그 북쪽에 북두칠성의 중심부에 북극성이 있다면 남도육성의 중심부에 남극 노인성이 있습니다. 그 남극 노인성이 오늘 남산입니다. 남산. 그래서 남산, 수비 남산이라죠. 수명이 남산에 견줄 만큼 할 때 그 남산은 바로 노인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남산에 노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 노인정은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자리 노인성, 남극 노인성.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인들은 7이 곧 생명을 죽어서 가는 수레의 숫자도 7이고 다시 태어나는 그 별도 6개지만 7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고분벽화에 보면 북두칠성과 남도육성이 그려져 있는데 별자리는 모두 7개를 그립니다.
남도 육성에다 별 하나 더 그려요. 그게 뭐냐? 숫자 7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별자리를 보면 지금 남극 육성과 남도 육성과 북두 칠성이 그려져 있지만 남도 육성도 다 7개를 그린다. 그 7이 갖고 있는 거고 고구려인들은 7을 무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즉위한 후에 7년 차가 되는 해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 우리나라 불상 중에 연대가 가장 오래된 현재 확인된 걸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연가 7년명, 뭐 영강 7년명에서 7년에 많이 그려져 많이 이런 불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고구려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무지 숭배했고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어디서 확인될 수 있느냐? 유리왕이 아버지 고주몽을 찾으러 올 때 7모난돌 7능석이라고 있죠. 7능석. 그래서 7능석이 있는 곳은 바로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전. 그리고 그곳에 예씨 부인, 어머니 예씨 부인이나 예라는 자체가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라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전에 아마 주춧돌이 7모난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리가 거기서 부러진 칼을 찾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오죠. 바로 거기서 숫자 7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는 철저하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가는 천원 지방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통로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 무덤 위에 건축물을 하나 둡니다. 향당이라고 불러요. 향당. 그래서 이 향당은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천손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은 항상 앞쪽과 뒤쪽,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참배 공간, 뒤쪽은 무덤 공간. 그래서 여기 보면 장군총이라든지 덕흥리 고분군 앞쪽에 가면 바로 제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무덤이 있어요. 이것을 여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신성한 공간과 참배 공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신성한 공간에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궁이라는 거예요. 원래 궁이라는 것은 신전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정치적 공간. 왜냐하면 정교 일치가 분리가 돼서 지금은 재정 일치가 분리가 됐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그래서 그 궁이 이제는 정치적 영역 속에 군주가 사는 지역으로 있지만 예전에는 이 궁 자체가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이를 생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공간도 이 궁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서대묘 현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무도는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현무도와 비교했을 때 그 예술적 기법이 가장 뛰어납니다. 수준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죠. 지금 일본의 정창원에 있는 현무도라든지 키토라 고분군에 있는 현무도와 비교해도 벌써 기품이 다르죠. 중국의 현무도는 우리 강서대미 현무도에 비교한다면 거의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A, B, C, D, M은 거의 D급이라면 우리 강서대문은 거의 A급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비교를 했을 때 현무도가 얼마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현무도는 정말 단순하고 간결한 미학을 갖습니다. 이것을 여백임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그 화감 같은 돌을 깨끗이 갈아가지고 바닥에다 벽면에다 두고 바로 회를 칠해서 그리면 좋겠지만 회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투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요. 물을 약하게 뿌리고 여기다가 쇠 꽂이로 안료를 찍습니다. 그러면 물에 의해서 스며들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지금도 이슬이 맺히고 해도 그 옛날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된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 정도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무도만 딱 그려놓고, 현무도라는 것은 거북이 모양의 몸체, 뱀의 머리를 2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북방 하늘을 관장하는 신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여백의미죠. 우리 전통 산수화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여백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는 대칭과 비대칭의 구조가 정말 잘 구현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머리가 있는 부분을 반으로 딱 쪼개면 오른쪽과 왼쪽의 크기나 길이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대칭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꼬리와 머리가 비대칭이에요. 꼬리와 머리가 딱 서로 다른 게 지금 있는데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죠. 치우쳐서 여기서 비대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의 대칭과 대칭의 대칭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안정적이고 역동성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린 사람은 거의 천재죠. 특히 저는 이 혓바닥, 하늘을 치솟는 이 혓바닥 속에서 살아있는 기운을 팍 느껴버립니다. 또 하나는 꼬리. 그러니까 이 현무도에 가장 생동감 있는 곳을 세 곳을 꼽으라면 저는 약간 길을 세운 꼬리 부분과 바로 입부분, 혀 부분이죠. 혀를 위로 세우는 마치 불꽃이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른발을 살짝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 현무도가 살아있는 공간에 가장 역동성과 생동감이 있는 표현을 들으려면 이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수화 기법 쪽에서 여백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우리 시선을 집중시킨 바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선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태극 구조가 있어요. 가운데다가 모든 걸 만드는 거. 이제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 단원 김홍도, 씨름 그림과 춤추는 무동 그림, 그게 바로 가운데 원형 들어가 있죠. 또 하나가 겸재정선의 금강산도, 이것도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걸 수평으로 반을 쪼개요. 아래쪽에 그림을 두고 위에 하늘을 두는 그림, 또는 반을 쪼개서 이쪽에 언덕을 그리고 이쪽에 물이나 허공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게 반을 쪼개서 사선 구조. 이것은 사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 높은 산과 아래쪽에 낮은 언덕을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그렸느냐? 꼬리 쪽은 위로 향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림 부분을 깼기 때문에 그림 부분을 이렇게 가면 이쪽 돼서 이 꼬리 부분이 이쪽 끝으로, 그리고 다리 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사선 구도를 아주 구도를 잘 잡았습니다. 이 사선 구도를 잡으면 사물이 무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피타고라스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는 구고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사물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간 가운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선으로 봐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착심입니다. 착심이. 자, 보세요. 자, 지금 대체적으로 이 앞쪽의 원은 되게 큽니다. 근데 두 번째 원은 되게 작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원이 두 개로 보이질 않아요. 원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착시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 머리 두 개가 탁 위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꼬리가 말려 있는 것을 이렇게 비대칭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 자꾸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머리가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머리를 딱 이렇게 가리면, 예를 들어 제가 가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가리게 되면 벌써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딱 치워버리면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바로 이 두 머리가 착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중앙으로 집중시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꼬리와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이 다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오른쪽이 지금 원이 좀 작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잠깐만 치우쳐지려고 그래요. 이 꼬리가 이렇게 있는 이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울어진 듯해요. 근데 이것을 뭐가 이렇게 막아주냐? 바로 다리와 앞다리와 꼬리가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균형추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착심미와 안정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보통 특별한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1번 키투라고 본 걸 보세요. 키투라고 본 거는
머리와 꼬리가 그냥 둥글게 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꼬아서 나갔죠. 자, 그러니까 원이 하나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아예 원을 두 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두 개. 착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멀리 보면 원이 세 개예요. 자, 지금 왼쪽에 다리 쪽에 보이는 큰 원과 그다음에 이쪽 꼬리가 있는 이 중간에 원과 또 꼬리가 말린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원이 크게 말하면 세 개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까지 하면 원이 네 개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제 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원 하나 그다음에 꼬리 쪽에 말리는 원 하나 그리고 꼬리가 말려서 나가면서 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원이 갖고 있는 안정감 이렇게 그래서 원을 이원할 전체적으로는 원이 하나가요. 원이 일어나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을 하나로 그다음에 두 개의 원을 하나로 그러니까 꼬리 쪽에 두 개의 원을 하나의 원으로 만들고 다시 이 꼬리 쪽에 있는 원 하나와 이쪽 몸 앞에서 내려가는 머리에서 내려가는 원을 다시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원에 원 하나 그리고 이 원이 다시 원 그래서 원을 하나로 만드는 원 그러면서도 원을 동그랗게 잡고 동그라면 원이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요. 사물에서는 왜 사물에서는 이렇게 불안해 보이냐면 벽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고 벽면이 약간의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원이 동그라면 이 여백이 서로 모습이 서로 여백의 크기가 달라져요. 위쪽과 아래쪽 옆쪽은 작고 이 모서리 쪽은 여백이 크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잡으면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이 여백이 작죠. 그리고 이쪽에 여백이 큽니다. 그런데 약간 타원형을 하면 이 여백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렇게 있게 보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면 되게 척도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면서도 무지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은 거의 대칭성에 가까워요. 바늘을 딱 쪼개서 접으면. 근데 여기는 서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비대칭인데 되게 대칭적으로 보여요. 이러한 기법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만약에 이 현무들을 그린 우리 예술가의 이름이 있다면 미켈란젤로나 이걸 뛰어넘는 아마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카오스라 했죠. 생동감. 생동감은 이 혀, 하늘로 치솟는 혀, 그다음에 꼬리, 그다음에 앞다리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사물이 정물이거든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사물이 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카오스 기법을 줍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데는 창틀을 다 열어놨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백제 대학로는 이걸 꼬았어요. 이렇게 쫙 다리를, 용의 다리를.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성을 높입니다. 지금 막 용이 막 승천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극도로 표현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무용총회 춘무덤인데 되게 이것도 잘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쪽에 동무를 합니다. 동무 혼자. 그러니까 여기 영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엄청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자 악기를 두고 혼자 동무를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K-pop 같은 데 보면 메인이 가운데 서 있죠. 그리고 그 사이 뒤로 이렇게 보조들이 쫙 들으죠. 자, 그래서 메인에게 집중시키도록 하죠. 이것도 지금 주인이 투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전투를 하거나 또는 제가 볼 때는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쓴 거 봐가지고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투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회를 임금님한테 조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해서 뭘 받으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하 잔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집을 나서고 있죠. 집을 나서고 있을 때 이렇게 악사가 악기를 튕기고 비파를 튕기고 춤을 동무를 추고 아래쪽에는 군무를 추고 있죠. 근데 군무가 입은 옷 좀 보세요. 바지, 그다음에 전체 온 외투, 그다음에 색깔이 달라요. 세 번째는 약간 하얀색에다 점이 있고 아래쪽은 붉은색. 그죠? 그리고 뒤쪽은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과 옷과 색깔이 반대예요. 앞쪽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 네 번째 여자는
바지를 입었어요. 하얀 바지를. 그리고 여기는 빨간 바지를 입었는데 저쪽은 윗동이.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건데 색깔만 또 뒤집었어요. 그죠? 바지가 빨갛고 위쪽이 하얗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색깔의 변화. 자, 그리고 카오스의 최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가수인지 또는 다음 춤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춤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운데 줄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씀으로써 이분이 춤이라면 아마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노래하는 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악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이 가수가 기다림에 지쳤어요. 왜냐하면 오늘 6시에 물레방앗간에서 삼도리와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안 끝나면서 딱 돌아보면서 야 우리 언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딱 돌리게 하는 거죠. 이 순간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아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를 하지 마시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학적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고분벽화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4강 현무도 강서대묘 현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